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입니다. 저는 이동진이고요. 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나오거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영화들, 그런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파이아키아 스페셜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페셜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바로 루카라는 영화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픽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픽사의 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픽사 영화들 중에서 약간 좀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들은 있었지만 나쁜 작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재미없는 작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픽사의 24번째 영화인 루카를 맞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바로 직전에 있었던 23번째 작품 소울이 또 워낙 훌륭한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픽사의 24번째 작품 루카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됩니다. 사실 24라는 숫자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영화가 초당 프레임 수가 24프레임이기 때문에 픽사의 장편 영화가 대략 1년에 한 편씩 거의 24편의 영화들이 한 사이클을 돈 것 같아서 루카가 또 각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루카는 바다 괴물이라고 인간들에 의해서 배척되는 어떤 바다의 생명체, 그런 생명체 중에 주인공인 소년 13살짜리 루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루카가 육지의 삶을 동경해서 육지로 나와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모험담을 다룬 그런 신나는, 그러면서도 뭉클한 그런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에 대한 궁금증, 제가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에 대한 궁금증 탑10.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바닷가 마을이 무대인 이유? 이제 새로운 픽사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어디가 무대일까? 시공간적인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탈리아 북서해안 지역입니다. 여기를 보통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리비에라라고 말하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보신 분들이라면 잊을 수가 없는 멋진 풍광을 가진 마을이 있습니다. 칭퀘테레라는 곳인데요. 이 칭퀘테레는 이제 북서해안 지역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어촌 마을이 모여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곳이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예요. 바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이 감독이 바로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 엔리코 카사로사가 바로 이 지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제노바가 고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당 부분의 그 여름을 이 칭케테레 지역에서 실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주인공 소년 이름이 루카인데, 루카랑 극 중에서 가장 친한 그 친구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알베르토예요. 근데 이 알베르토 자체가 감독이 어린 시절에 12살에 만났던, 이 칭케테레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실제로 가져오고 그 소년의 어떤 인상과 성격 같은 걸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의 개인적인 추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이탈리아의 이 해안마을 지역이 극 중에서는 이 칭케테레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가상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포르토 로쏘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붉은 항구라는 이탈리아 뜻이겠죠. 이 포르토로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영화를 보면 초반에 이제 바다를 비추거나 마을에 가기 직전까지는 카메라 워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인어공주 같은 똑같이 바다를 찍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바다가 얼마나 역동적인 공간인지를 아주 화려한 카메라 워크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감독 자체가 이탈리아의 자기가 어린 시절의 마을, 그 마을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과 추억과 그것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약간 자제를 한 거죠. 영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막 역동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감각에 무뎌지게 되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객관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멀리 찍다가 이 두 소년이 이 마을에 드디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서면서 골목길을 누비기 시작할 때부터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그러면서 인물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심리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촬영 방식 자체가 이 감독의 개인적인 추억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추억이 담겨 있고 또 가장 어떤 지역적인 이탈리아의 특정한 마을의 어떤 정서와 향수가 전 세계를 사로잡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의미에서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은 대략 1950년대 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50년대나 60년대 이탈리아의 영화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전성기죠. 그 당시에 이탈리아 영화들은 정말 굉장했잖아요. 펠리니 같은 사람들, 뭐 비스콘티 같은 사람들, 수많은 로셀리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감독의 영화적인 느낌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또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영화에 보면 실제로, 물론 이탈리아 영화는 아니고 할리우드 영화지만 이탈리아를 다룬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휴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로마의 휴일 포스터가 영화에 직접 등장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휴일이 1953년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대충 배경이 5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어공주와 미야자키 하야오라니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0년대 이탈리아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흥미롭게도 미야자키 하야오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이것은 순전한 제 추측이에요.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확신에 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극중에 등장하는 마을 이름을 가짜로 상상으로 지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토로소, 그러니까 붉은 항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하필이면 포르토로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붙였을까라는 거예요. 포르토로소에서 항구를 뜻하는 포르토의 T를 만약에 C로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르코로소가 되겠죠? 포르코로서는 바로 붉은 돼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 역시 그렇고요. 바로 붉은 돼지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감독의 정서적인 느낌이 연장선상에서 루카가 만들어졌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토로서와 포르코로서는 T와 C의 차이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붉은 돼지의 해외 그 제목 자체를 이탈리아 말로 포르코로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붉은 돼지의 이름 자체, 캐릭터 이름 자체가 포르코로소인 거죠. 근데 이 포르코로소인 붉은 돼지가 어디 출신이냐?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노바 출신입니다. 이 사람 고향이 제노바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 흥미로운 것은 이 붉은 돼지가 끝나는 그 연대가 대충 어떻게 되느냐? 영화의 에필로그 부분을 보면 대략 5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붉은 돼지가 끝난 이후의 시기를 바로 이어받아서 50년대 중후반인 루카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적으로도 같고 시간적으로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붉은 돼지 속에서는 인간들 세상 속에서 어쨌건 돼지 형상을 한, 그러니까 동물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루카 역시도 인간 세상 속에서 바다 괴물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붉은 돼지의 무대는 바로 이탈리아인 건데요. 이탈리아에서 창공을 누비면서 이탈리아 해안 지역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붉은 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유럽 문명,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풍광에 대해서 얼마나 매혹되어 있는지를 비행기 시각으로, 부감으로 보여주는 게 붉은 돼지라면 루카는 정반대입니다. 바닷가의 시각으로 그 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늘을 쳐다보는 영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붉은 돼지의 시점을 정반대로 바꿔서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루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 돼지에 대한 픽사의 화답,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작품이 서로 굉장히 흥미롭게 정서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감독이 밝힌 사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본인 스스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몰입해서 보면서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림체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인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렸던 셀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화부터 시작해서 이야기의 핵심까지, 정서적인 느낌까지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짙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인어공주라는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것은 이건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소년 버전으로 바꾼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이제 바다 괴물이라고 지칭이 되지만 바닷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생물인데 육지에 대해서 동경을 하죠. 그다음 육지에 있는 누군가가 끌어주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겪는 어떤 한바탕의 모험담, 이게 루카인데 이건 사실 인어공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인어공주에서는 끌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자죠. 근데 루카에서는 끌어주는 게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알베르토라는 동네 형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카는 주인공을 소녀에서 소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를 끌어주는 왕자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끌어주는 동네 형과의 우정을 다룬, 사랑을 우정의 테마로 바꾸어낸 인어공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극 중에서 초반에 잠깐 나오는 캐릭터라서 눈치채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닷속에서 살아갈 때,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루카에게는 친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지에 나간 경험이 없는데 근데 친할머니만큼은, 할머니만큼은 한번 변신해서 과거에 육지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극 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상상해 볼 수 있죠. 할머니가 인어공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인어공주의 손자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인어공주의 이야기, 그리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적인 어떤 그런 테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풍부하고도 재미있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최신 영화 최다보유 오션.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그렇고 또 픽사 애니메이션도 그렇겠지만 이 영화는 신화적인 어떤 뉘앙스도 있고 동화적인 어떤 정서도 있습니다. 먼저 동화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는 한 13살쯤 되는 소년이 주인공일 때 그 소년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상황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보면 이 주인공 아이들이 그 10대 초중반의 3명이 주인공인 건데요. 루카가 있고 알베르토가 있고 또 이 둘은 바다 괴물이지만 인간인 또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극 중에 줄리아라는 어떤 인간 캐릭터, 소녀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셋은 다 자기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는 바닷속에 그 아지트가 있고 알베르토는 버려진 아마 로마 시대로 보이는 어떤 퇴락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혼자 아지트를 삼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줄리아는 자기 집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따로 거처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아지트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 자기만의 공간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의 공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의 시간에 대한 감각도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루카는 육지가 너무 궁금해서 나갔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은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베르토 형이 말해주는 그 육지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형 나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 가 라고 하면 영화는 이제 자막이 바뀌어서 45분 후 45분 후에도 역시 가야 되는데 놀고 있는 거죠. 그래 또 한참 놀다가 걱정돼서 다시 또 가야 될 것 같아 하면 또 2시간 후 역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돌아가야 되겠지만 지금이 너무 재미있어서 못 가는, 그러면서 날이 까무룩하게 저물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 감각까지도 영화에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한편에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화적이라는 건데, 신화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영웅담처럼 보여요. 영웅신화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영웅신화의 핵심은 자기의 과제를 일련의 모험 속에서 해결해내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출발선상에서 항상 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그 금기를 어기게 되면 굉장히 위기가 오게 되는데, 문제는 금기를 어기지 않으면 모험도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 중에서는 그 금기가 뭐냐면 육지로 나가면 안 된다. 인간들에게 사냥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죠. 근데 아이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로 나가면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가르침 때문에 갖게 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항상 서로 이율배반적인데, 근데 신화의 얘기에서는 항상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죠. 그래서 바깥으로 넘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금기에 관한 이야기로서 영웅신화의 테마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바깥 세상에 어떤 모험을 겪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뛰어난 주인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은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보통 신화에서는 주어지죠. 예를 들면 발 뒤꿈치에만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아킬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킬레스가 결국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는다든지 이런 설정들이죠. 영화에서는 그게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냐면 루카가 완벽한 소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하기도 한데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바다 괴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다 괴물을 굉장히 배척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바다 괴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극 중에서는 그 물이 묻을까 말까 하는 것이 서스펜스를 작용해서 영화를 끝까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신화적인 어떤 그런 모티브들을 끌어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담에 웬 변신 이야기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성장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영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성장 영화인데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 몸이 계속 바뀌게 되는 변신의 테마죠. 바다에 속에 있으면 이제 인간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바다 괴물의 형상이고, 육지에 나오면 이제 인간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변신 테마는 극 중에서 시각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이제 성장 다음에 어떤 핵심적인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10대 소년의 한 번은 상황으로 돌아가오면 13살짜리 소년이다라고 한다면 10대 시절은 뭐라고 그럴까요? 몸의 변화에 자기가 적응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2차 성징도 있을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키도 클 것이고 점점점 몸이 커갈 텐데, 그럼 몸이 커가는데 정신은 사실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자라 버리는 몸 때문에 덜 자란 정신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생겨서 숱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중2병이기도 하고 뭐 사춘기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기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가는 자기 몸에 적응해가 나가는 것이 10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만들면 변신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속에서는 이제 바다 괴물인데 바깥에 나오게 되면 인간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존재를 세계에 맞게 변형시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성장 다음에 두 가지 테마는 항상 정체성의 테마, 또 하나는 이제 배움의 테마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은 변신이라는 모티브를 영화 속에,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 이야기에 변신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굉장히 재미있게 영화를 굴러가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척이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번 5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한번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들게 되고 시대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공간적인 배경을 설정하겠죠. 그랬을 때 많은 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고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을 하겠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테마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은 말하자면 일직선으로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계절이 여름인데 성장 영화에서는 항상 여름이라는 계절이 중요합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게 되면 여름이라는 것은 이 잘한다, 성장, 그 다음에 어떤 뭐 열정 이런 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성장 영화의 계절이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 자꾸 육지로 나가게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니까 어떡하냐면 너 그러면 방학 동안에 큰아빠 집에 놀러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큰아빠 집은 얘네들이 살고 있는 바다 쪽보다 훨씬 더 깊은 심해에 있습니다. 우고라는 사람이 이제 큰아빠인데 근데 우고라는 사람을 오랜만에 친척으로서 만나게 되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심해에 있으니까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력이 퇴화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바다 괴물이나 바다 생물들하고 달리 몸이 투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색을 본인만의 색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주인공인 루카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지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심해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심해라는 것은 성장담하고 관련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밑으로 가면 자기 색깔을 잃지 않습니까? 투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앞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각을 잃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에 필요한 그런 자극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 이야기에서는 여기는 나쁘게 말하면 거의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심해를 벗어나서 주인공은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바로 만나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베르토인데 그 알베르토는 어떻게 사냐면 육지는 육지인데 인간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만 버려진 성 같은 데서 아지트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포르토로소인 거죠. 포르토로소라는 마을 속에 가게 되면 인간하고 섞여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를 감추게 되겠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포르토로소라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죠. 그게 제노바입니다. 제노바는 줄리아가 방학을 지내러 여름에 오기 전에 원래 엄마랑 살던 그런 도시인데 이렇게 본다면 가장 두려운 심해가 있고 심해 바로 위에 엄마 아버지랑 즐겁게 살아갔지만 뭔가 바깥에 대해서 궁금증을 없앨 수가 없었던 그런 바다 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혼자 살아가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포르토로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노바로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각 단계마다 주인공은 어떤 그 성장의 그 단계 속에서 가장 충실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요. 영화의 공간들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이제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는데요. 6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는 무엇을 배울까? 성장 다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체성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 다음 세상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테마가 성장 영화에서 굉장히 교훈이라는 테마가 중요하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루카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뭔가 걷는 걸 배웁니다.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고기이기 때문에. 알베르토가 어떻게 걷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일단 어떻게 걷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몸을 일단 쌓아 올린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서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발을 앞으로 내딛어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말은 고스란히 성장에 관해서 사람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걷기라는 것은 이 성장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배우느냐? 자전거 타는 것을 또 배우죠. 자전거 타려고 할 때 자꾸 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줄리아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자전거 타려고 할 때는 위를 쳐다봐야 돼. 그래야 안 넘어져. 땅을 보지 마 라고 말을 하죠.
이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담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대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음식인 파스타를 먹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인간의 단계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배워야 될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우주가 뭔지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줄리아가 말하자면 천문학 수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에서 거의 마지막에 배우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루카는 결국은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로 점점 학습을 한 끝에 세상을 향해서 마침내 큰 걸음을 내디디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디자이너로도 루카를 포함해서 픽사가 굉장히 잘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생각하고 애니메이터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픽사의 많은 인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으로 시작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손주뻘쯤 되는 또 다른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는 기본적으로 타원형으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사각으로 만듭니다. 똑같은 이런 그 도형의 구조로 캐릭터를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월2입니다. 월2를 보시게 되면 월2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월2랑 같이 나오는 이브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건 달걀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을 기본적으로 만든 다음에 인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루카는 동글동글하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크면 호기심이 많겠죠. 이 아이는 원래 조심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고 바닷속에서 뭘 하나면 고트피쉬라고 해서 인간 세상으로 본다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는 원래 조심성도 많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속에서 남을 어떤 잘 컨트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소년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인간 배들이 물 쪽으로 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배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육지가 궁금해지면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이는 아이를 움직이게 되는 어떤 상상력, 궁금증이라는 캐릭터 면에서 큰 눈으로 형상화하죠. 반면에 이제 같이 그런 우정을 나누게 되는 인간 중에서 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줄리아라는 주인공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면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독특한 빨간 머리로 나오게 되는데 일부러 삼각형이 되도록 머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도 역시 다른 사람과 달리 줄리아만큼은 삼각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물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도형화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런 도형화해서 만들어내는 시각 디자인조차 이 성장담의 최적의 형태를 어울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번부터는 영화의 결말까지 말씀드린다라는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영화들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야기의 플롯이 있고, 밑에 숨겨진 어떤 서플롯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플롯을 가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 루카 역시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플롯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당연히 성장담이에요. 한 아이가 어떻게 인생과 자기 자신을 배우고 세계를 배우고서 성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성장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물밑에 이 영화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공존의 철학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물밑 세계와 물 위의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소수 집단을 다루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혐오일 수도 있고 배척일 수도 있고 학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영화만의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테마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물밑에 강력하게 숨어 있습니다. 일단 바다 괴물이라는 지칭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배척하고 우리가 사냥해서 죽여야 될 그런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바다 괴물이라고 이름이 붙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바다 괴물이라고 지칭되는 루카의 가족들은 육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육지 괴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이쪽이 바다 괴물이라면 바다 괴물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또 육지 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어떤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이 되겠죠. 흥미로운 것은 인간들이 바다 괴물들을 뭐 사냥을 하거나 낚거나 죽이게 되거나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공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영화 속에서 보면 바다 괴물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은 뭐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영화 속의 설정상으로는. 근데 인간들 스스로가 바다 괴물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기본 전제로 갖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바다 괴물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수많은 소수자에 대한 다수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발원하는 핵심적인 심리는 뭔가 하면
가해자의 피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수자이고 소수 집단인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사악함, 이들의 폭력성 때문에 우리 다수들이 위험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포심 때문에 이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치 히틀러도 한 얘기이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을 학살했을 때도 한 얘기죠. 우물에 독을 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피해의식은 사실은 가공의 피해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해자의 피해의식이 어떤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만큼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집단이 목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 얘기가 펼쳐지는 것이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함께 전범 국가로서 수많은 학살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태인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혹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극중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끔찍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지 않고 결국은 소통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냐면 둘은 따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할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인데 루카와 알베르토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영화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화되는 식으로 영화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스쿠터와 자전거와 기차라고 했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골라봤고요. 먼저 스쿠터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베스파라는 이탈리아 그 스쿠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휴일 보시게 되면 그 오드리 헵번이 타고 다니는 그 스쿠터도 바로 베스파죠. 베스파는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스파가 나온 게 1946년도인데 그러니까 45년도에 이탈리아가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패망한 이탈리아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굉장히 집중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바로 베스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시점을 만약에 50년대 중반이라고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처럼 보게 된다면 베스파가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베스파를 너무 갖고 싶겠죠. 영화에서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 대한 매혹이 이 스쿠터인 베스파에 대한 매혹으로 영화의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알베르토가 너무 갖고 싶은 게 바로 베스파예요. 인간의 마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스파 마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베스파 마을의 베스파 씨를 만나게 되면 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알베르토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적지에 가서 베스파를 처음으로 보게 되고 베스파 시로 지칭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영화에 등장하는 유일한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베스파에 대한 동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그 베스파인 스쿠터와 대조되는 개념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초반에 이 알베르토와 루카가 이 베스파를 너무 좋아하니까 루카가 그런 말을 하죠. 형 여기 있는 도구들로 사용하면 베스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충고를 하게 되고 그러네 해서 나무로 베스파 모양을 만들어요. 둘이 같이 이제 나무 베스파를 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두 사람은 베스파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동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둘이 탄 거는 베스파가 아니라 자전거거든요. 영화의 중반 이후에 펼쳐지는 철인 3종 경기가 있고 영화의 그게 클라이맥스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철인 3종 경기의 핵심은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애초에 이 아이들은 스쿠터를 타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이 결국 타는 것은 자전거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탈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이 자기 힘을 동력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기계적인 엔진을 사용하는가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스쿠터를 처음에는 동경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일일이 그 언덕길을 발로 힘있게 어렵게 밟아서 나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역주를 해서 영화에서는 그 대회에서 마침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나 그 상금을 가지고 중고 베스파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얻은 베스파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알베르토가 팔아서 그 돈으로 먼 곳 제네바로 떠날 수 있는 기차표를 사서 주인공인 루카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베스파라는 스쿠터는 일종의 맥거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스쿠터와 자전거와 기차는 이 성장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각 단계마다의 어떤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최신 영화 최다보유 오션.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9번째입니다.
알베르토냐 줄리엣이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삼각관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뭐 사랑의 테마 같은 건 없고 우정의 테마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뭉클한 건 사실은 아이들 사이의 우정입니다. 이런 성장담에서 보통 뭔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교훈들은 보통 윗세대에서 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대별로 약간 짜게 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어떤 아저씨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떤 누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우정의 핵심,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자기 동세대 친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 우정의 핵심은 한쪽은 알베르토가 있고 또 한쪽에는 줄리엣이 있겠죠. 이 둘은 사실은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자기랑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바다 괴물이고 자기랑 똑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 남자 캐릭터죠. 줄리엣은 자기랑 완전히 다른 존재인 인간이고 거기다가 성별도 다른 여자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알베르토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주변의 것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밑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동네 마음 좋은 형 같은 캐릭터고요. 줄리엣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바깥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전학생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셋이서 굉장히 좋은 우정을 누리게 되는데 이 우정은 두 사람이 바닷괴물이라는 것을 감춰야지만 유지됐던 우정인 거죠. 근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 위기가 생기게 되고 이 셋이 깨지면서 주인공 입장에서는 루카는 알베르토를 선택해야 되는지 줄리엣을 선택해야 되는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과연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네, 뭐겠습니까? 엔딩이겠죠? 마지막 장면의 의미는 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철인 3종 중에서 약간 코믹하게 한 가지를 이제 살짝 바꿔서 달리기 대신에 집어넣은 것이 이제 파스타 먹기인데 나머지 두 개는 수영하기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기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 대회에 이제 출전해서 주인공이 원래 3명이 팀으로 등장하게 되죠. 악당들도 3인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룹 대항전 같은 느낌이 있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바다 괴물이라는 정체가 알베르토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루카가 너무 겁이 나니까 바다 괴물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돼요. 영화를 보시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알베르토는 자기가 바다 괴물이라는 게 발각이 됐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도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루카라는 친구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이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인데 클라이맥스의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수영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수영을 만약에 인간들하고 제대로 한다면 루카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물고기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루카가 사용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인간들이 쓰는 굉장히 무거운 이 잠수복을 착용을 하죠. 그리고 남들은 물 위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혼자 물 밑에 들어가서 걷기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코스를 완주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라이맥스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의 완결판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고기로서의 장점을 감추고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혹은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형태로 걸어서 수영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루카는 이제 알베르토한테 굉장히 큰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루카가 이 영화에서 초반에 알베르토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가? 알베르토가 인간의 무거운 잠수복을 쓰고 있을 때 인간인 걸로 착각하고 만난 게 영화의 최초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그 밑으로 걸어서 잠수복을 통해서 수영을 하는 장면에서 그는 마침내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는 마침내 알베르토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탐구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망가져버리는 우정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갖겠죠. 그리고 이제 파스타를 먹게 되고요. 파스타는 이제 줄리아로부터 배운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전거 경기를 통해서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도중에 중간에 비가 오죠. 결국은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다 괴물이라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동경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경기를 시작을 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사실은 이 변신의 테마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짜여진 그런 성장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후반부에서 그가 바다 괴물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뭉클하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결이 되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선택, 그러니까 알베르토냐 줄리엣이냐 해서 줄리엣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노바를 향해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게 영화의 끝이고 알베르토는 이제 그 마을에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알베르토냐 줄리엣이냐라고 할 때 루카는 줄리엣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알베르토보다 줄리엣이 더 좋아서 혹은 뭐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성장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는 순간이 있고 떠나는 순간이 생기게 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라는 테마이겠지만 그 우정조차도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알베르토가 잘못해서 줄리엣이 더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슬프기도 하고 어른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알베르토를 두고 떠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알베르토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알베르토는 사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것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줄리엣의 아버지와 함께 알베르토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사 부자 관계를 누리게 되면서 새로 가족을 만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주인공인 루카는 제노바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제노바엔 뭐가 있는가? 줄리엣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제노바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엔딩이 갖고 있는 시야가 탁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의 엔딩은 어떻게 보면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끝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기차 통로에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자꾸 바깥을 루카가 내려다볼 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괴물로서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겠죠? 그럼 바다 괴물로서 모습이 드러난 채로 이걸 타고 묵묵히 떠나가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자막은 뭔가 하면 우리를 물속의 세계로부터 끌어올려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는 자막이 이제 말하자면 은유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웅크리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를 물 밖으로 꺼내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를 바치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를 들면 씩 웃으면서 끝난다거나 환하게 줄리엣과 무슨 즐거운 한때를 누린다거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빗속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통로라는 것은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런 단계이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표정을 보여주면서 끝나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것이 마냥 달콤한 어떤 그런 결실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어떤 단계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움직이는 어떤 생명의 역동감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루카는 후반부로 갈수록 훨씬 더 성숙한 픽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가장 잘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깊은 이야기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아케 스페셜로 루카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깊게 다뤄봤습니다. 충분히 재미있고 또 뭉클하고 감동적인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저희가 또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1인당 2장씩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티켓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모두 15분에게 30장의 티켓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자, 루카에 대한 얘기 이제 마칠 예정이고요. 루카는 이제 극장에서 보시고 또 이 루카에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셨던 예를 들면 업 같은 영화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 돼지나 아니면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직전에 소울도 있었고요. 이런 영화들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5번째 픽사 영화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루카에 관한 영화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